네, 여러분,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컴퓨팅 플랫폼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난 시간에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컴퓨팅 플랫폼을 구현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물론 정확한 이유는 이제 이번 차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오랜 자동차 제조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자동차 제조사라든지 차량 공유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자율주행의 어떤 4단계, 5단계 고도화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황만 보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얼마나 어려운가, 왜 어려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준비가 되셨으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뭐냐면, 또 이것이 이제 왜 쉽지 않은가, 4, 5단계 자율주행이 왜 쉽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잠깐 이렇게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소프트웨어 사이즈라고 되어 있네요. 소프트웨어 사이즈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를 하려면 결국 뭐를 해야 되죠? 프로그래밍, 코딩을 직접 해야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 사이즈가 있는데, 이 단위가 이제 million lines of code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00만 줄 단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령 요 축을 보시면 10부터 100까지가 나와 있는데, 가령 이제 10이라는 건 뭐죠? 10에다가 이제 million lines, 100만을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줄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사이즈의 스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우측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세요. 가령 맨 아래 볼까요? 스페이스 셔틀이라는 건 뭐죠? 우주왕복선이죠. 우주왕복선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이즈는 생각보다, 물론 이것도 당연히 간단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다른 거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소프트웨어 복잡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F-22 랩터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전투기죠. 전투기 역시 소프트웨어의 복잡도가, 물론 이 자체도 단순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디바이스에 비해서는, 다른 디바이스나 어떤 운송 수단에 비해서는 간단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글 크롬, 그다음에 보잉 787 비행기, 보잉 787 비행기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 복잡도도 꽤 높군요. 적어도 소프트웨어 사이즈가 10, 그러니까 1000만 줄이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사실 소프트웨어의 라인이 1000만 줄이 넘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머리가 지끈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윈도우 비스타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소프트웨어 복잡도가 큰 거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개된 것들 중에 가장 위에 차지하고 있는 게 뭐죠? 모던 하이엔드 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최근에 나온 그런 어떤 하이 테크놀로지의 차량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 차량의 소프트웨어 복잡도를 보면 어떤가요? 어마무시하죠. 거의 일단은 안드로이드나 보잉 787의 어떤 소프트웨어 사이즈에 비해서도 거의 10배 가까이 더 큰 거로 알 수가 있고요. 우주왕복선이나 아까 말씀드린 F-22 랩터 같은 거에 비교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소프트웨어 사이즈가 큰 거로 그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가 전자제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프트웨어 코드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자동차는 어떻죠? 내연기관 중심의 100% 인간이 수동으로 운전을 하는 그런 자동차였잖아요. 과거에 이제 내연기관의 차량이 주를 이뤘을 때는 이런 파워트레인을 비롯한 어떤 기계 구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소프트웨어 복잡도가 지금처럼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기차 그리고 어떤 자율주행의 시대를 맞이하는, 그리고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는 그런 자동차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소프트웨어 복잡도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평균적으로 소스 코드 길이가 거의
뭐 1000만 줄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소프트웨어 복잡도를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랑을 한다라는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만큼 이 복잡도로 보더라도 이 4단계나 5단계의 자율주행을 구현한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의 이 모던 하이엔드 카보다 더 복잡도가 커지겠죠? 이 소프트웨어 코드 분량만 보더라도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뭐 사이즈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4, 5단계의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도뿐만 아니라 또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4, 5단계의 자율주행을 잘 구현을 하느냐, 마느냐의 그 핵심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을 잘 구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지지난 주차에서 간단하게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하십니까? 아직도 잘 모르시겠나요?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한 카테고리 안에서 인공지능을 구현을 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대신 기계가 운행 상황을 통제하는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 있을까요? 이 그림을 바탕으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머신러닝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큰 특징은 매뉴얼로 피처를 익스트랙션 한다. 어떤 사물을 이것이 자동차야 라고 특정할 수 있는 그 분류 기준을 매뉴얼로 수동으로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물건은 자동차다라고 판단을 하는 주요 기준은 뭔가요? 뭐 바퀴가 달리면 자동차인가요? 바퀴가 달린 거는 뭐 자동차도 있고 뭐 트럭도 있고 비행기도 있죠. 바퀴가 달린 것만으로는 이게 자동차다 비행기다라고 구분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라고 특정할 수 있을 만한 바퀴 위에 어떤 다른 것들이 더 있어야겠죠. 그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컴퓨터에게 일일이 알려주는 겁니다. 수동으로 알려준다는 거죠. 머신러닝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래서 기계가 앞으로 자동차라는 걸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바퀴도 봐야 하지만 뭐 무게라든지 어떤 그 물건의 사이즈라든지 어떤 이런 엑셀러레이터나 브레이크나 핸들의 조작 위치라든지 이런 자동차라고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자동차만이 고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피처, 특징과 같은 것들을 기계에게 일일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기계가 그걸 가지고 바퀴나 뭐 무게나 어떤 뭐 핸들의 조작 위치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걸 자동차라고 하는구나 라고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머신러닝, 즉 기계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가령 내가 학습한 사진이 아닌 어떤 다른 사진이 왔을 때 이게 자동차구나 아니다구나 라는 거를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물건이 자동차, 트럭이 아니고 자전거가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자동차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인간이 어떻게 보면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그게 기계학습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딥러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딥러닝의 가장 큰 차이점, 딥러닝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맞추는 것을 딥러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머신러닝과 전혀 차이점이 없죠.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딥러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피처 자체를 인간이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아까 머신러닝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자동차라고 특정 지을 만한 피처, 특징을 인간이 일일이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야, 바퀴도 봐야 되고, 뭐, 무게도 봐야 되고, 핸들 위치도 봐야 돼.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아, 이게 자동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 자동차라고 특정할 만한 특징을 인간이 일일이 알려줘야 되는 거죠. 즉, 머신러닝은 인간이 알려준 특징 외에는 다른 거는 보지를 못합니다. 예. 인간이 알려준 외에 다른 특징은 쳐다볼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근데 딥러닝은 조금 다릅니다. 딥러닝은 인간이 알려주지 않아도 일단 자동차를 보여주면 이것이 왜 자동차라고 불리는 걸까? 그 특징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간이 알려주는, 가령 인간이 뭐 기본적으로 바퀴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바퀴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뭐 색깔이 중요할까? 아니면 뭐 바퀴의 사이즈가 중요할까? 바퀴의 모양이 중요할까? 혹은 뭐 좌석의 배치가 중요할까? 다른 뭐가 중요할까? 자동차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모든 가능한 특징을 본인 스스로 찾아내는 게 이 딥러닝의 가장 큰, 머신러닝과 대비해서 딥러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알려주지 않아도, 그래서 때로는 오히려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특징을 이 딥러닝은 찾아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가령 제가 또 다른 예를 든다면 개와 고양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개와 고양이를 구분을 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피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염인가요? 네. 뭐 수염이 있냐 없냐로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하시나요? 귀의 모양으로 구분을 하시나요? 눈 크기로 비교를 하시나요? 네. 인간은 그런 피처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령 머신러닝이라면 인간이 알려주는 그런 피처들, 뭐 눈, 뭐 수염, 뭐 그리고 다른 어떤 걸 그거 외에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 인간이 오로지 알려준 만한 피처를 바탕으로 학습을 해서 답을 찾는 반면에 머신러닝은 그거 말고 꼬리 길이도 약간 개와 고양이가 다른 것 같은데, 발톱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인간이 미처 구분을 하는 기준으로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들도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피처를 찾아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인간보다 더 개와 고양이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그 기준이 되는 피처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내느냐, 아니면 스스로 찾아내지 못하고 인간이 알려줘야 하느냐에 따라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특징이 구분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굳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그럼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 딥러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머신러닝 정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머신러닝도 굉장히 어려워요. 인간이 일일이 피처를 알려주고 그걸 학습을 시켜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그에 맞는 답을 찾거나 대응을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자율주행에서 머신러닝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가령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정지라는 신호판을 봤다라고 하죠. 아니면 그 횡단보도라는 신호판, 건널목이라는 표지판을 봤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정지판이다, 신호판이다라는 걸 알 겁니다. 당연히 알 거죠. 그렇죠? 운전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배운 자동차 역시 운전을 하고 가다 그런 표지판을 보면 당연히 알 겁니다. 그렇죠? 왜? 인간이 이런 모양의 표지판은 건널목 표지판이다. 이런 모양의 표지판은 정지하라는 신호의 표지판이다. 이런 걸 일일이 알려주기 때문에 머신러닝도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할 겁니다. 근데 머신러닝이 부족한 이유는 뭐냐? 가령 하필 정지 신호판 위에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 정지 표지판을 가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인간은 압니다. 어쨌든 알죠. 대충 가려져 있지만 이게 모양을 보니까 정지 신호판 같네. 인간은 압니다. 근데 머신러닝을 통해서 배운 기계는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알기가 힘들죠. 왜냐? 인간이 그런 가려져 있는 표지판을 인식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인간이 다시 그럼 이렇게 만약에 나무가 가렸을 때 이걸 이런 피처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정지 표지판이야 아니면 뭐 건널목 표지판이라고 알려준다면 그제서야 머신러닝을 통한 기계는 그것이 정지판이구나 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하면 당연히 머신러닝 또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그러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운전하기 싶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험들 하신 적이 한두 번 정도는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일일이 기계에게 어떤 피처를 알려주고 학습을 시키고 알려줘야 할 것이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 학습, 머신러닝만으로는 자율주행을 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 결국은 피처를 스스로 찾아내서 학습하고 이해하는 딥러닝이 굉장히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문제는 이 딥러닝이 머신러닝에 비해서 여러분들 뭐 느끼시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어떤 피처를 찾아내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을 구현한다는 자체가 쉬워 보이지는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딥러닝을 통해서 또 4, 5단계 자율주행을 구현한다? 어려운 일입니다. 예. 특히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딥러닝이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특히 이런 방금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표지판을 인식하는 것 같은 어떤 이미지와 어떤 동영상 속에서 이것이 어떠한 객체구나, 그 객체를 인식하고 추출을 함에 있어서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딥러닝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가령 카메라 앞에 여러 신호등도 있고 건널목도 있고 보행자도 있고 뭐 갑자기 튀어나온 동물도 있고 아니면 갖가지 장애물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사람이다, 이것은 건널목이다, 이것은 신호등이다, 이것은 장애물이다 라고 본인이 학습을 해서 인식을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딥러닝을 통해서 과연 신호등은 신호등인지 사람은 사람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떠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얘가 사람은 사람이다, 동물은 동물이다, 건널목은 건널목이다 알 수가 있는 걸까요? 이 딥러닝을 통해서 객체 인식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예,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딥러닝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 보시는 RCNN 기법입니다. 예, RCNN 기법인데 RCNN이라는 것은 이제 Region Based CNN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딥러닝 알고리즘은 특히 이제 RCNN 알고리즘은 CNN이라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에서 특정 영역을 추출을 해서 그 특정 영역을 추출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학습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이 물체가 어떤 것인지를 판단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이제 RCNN 알고리즘인데요. 근데 이제 RCNN 알고리즘은 각각의 리전을 바탕으로 일일이 모두 다 이 딥러닝을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이 어떤 피처를 추출을 해서 판단을 하는 이 CNN 레이어의 일일이 모든 리전을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기본적인 RCNN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미지 인식을 하던 것이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적합하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은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정말 엄청난 용량의 동영상과 이미지들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근데 실시간으로 엄청난 양의 대용량 이미지와 동영상을 받아들이는 거를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이것이 어떠한 물체인가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연산 속도가 빨라야 되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이 RCNN 알고리즘은 아까도 말씀드린 일일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일일이 리전 하나하나를 이렇게 표출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CNN에 통과를 하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오래 걸려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연산이 필요한 자율주행에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다양한 연구자들이 이 RCNN 알고리즘을 조금 더 빠르게 개선하기 위한 후속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개가 되는 것이 여기 보면 이제 Fast RCNN, 뭔가 이제
더 빠르다라는 거죠. 예. fast RCN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알고리즘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faster RCNN, 예. fast보다 더 빠른 faster RCNN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RCN에서 fast에서 faster RCNN 알고리즘까지 소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RCNN이라는 이런 연산 방법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로 인해서 더 시간을 줄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CNN 베이스가 아닌 RCNN 베이스가 아닌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SSD, 예, 뭐 싱글샷 멀티박스 디텍터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깊이 소개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어떤 향후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입문을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딥러닝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어떤 빠른 연산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찾다 보니 물론 자율주행의 다양한 또 AI의 다른 사람에서 활용이 될 수 있겠지만 자율주행 차원에서 소개를 드리자면 이런 알고리즘보다 더 빠른 기존의 RCNN 베이스보다 더 빠른 알고리즘을 소개를 하려다 보니까 SSD라든지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욜로라는 알고리즘들이 최근에 또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산 속도가 빠른 쪽으로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제어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알고리즘들이 연산이 빠르다라고 해서 완벽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연산이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알고리즘이 장점이 있으려면 결국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연산이 빠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얼마나 정확한 답을 도출해내느냐라는 거예요. 예. 어떤 시험지를 줬을 때 그거에 얼마나 정확한 답을 빠르게 도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오답을 빠르게 도출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정답을 빠르게 도출을 해야죠. 예. 그래서 결국은 자율주행에 적용을 하면 객체 인식의 정확도입니다. 신호등을 신호등이라고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고 보행자를 보행자라고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 사실은 중요한 거죠. 연산 속도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의 그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것은 이제 구글의 이제 콜앱이라고 하는 구글이 이제 콜앱이라고 해서 교육과 어떤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이제 개발한 역시 오픈 소스 기반의 이런 실습 플랫폼입니다. 2017년에 이제 무료로 공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콜앱에서 이제 이 딥러닝 프로그램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 이제 파이썬이죠. 파이썬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해서 어떤 텍스트를 작성을 제가 직접, 그러니까 코딩을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코딩한 결과를 이렇게 어떤 그래프로 도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제가 Faster RCN과 관련된 그런 오픈소스 플랫폼과 SSD와 관련 오픈소스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구글 콜앱이라는 솔루션을 활용해서 직접 어떤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객체 인식을 얼마나 잘 하는지를 돌려본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자, Faster RCN과 SSD를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둘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RCN에 비해서 SSD가 조금 더 연산 속도가 빠를 수가 있다. 근데 보실까요? 예. 연산 속도는 빠른데 볼까요? 여기 보면 Fast RCN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 이미지상에서 조그맣게 보이는 물체들도 이게 뭐다 라고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SSD 같은 경우 연산은 빠르지만 여기 보이는 조그만 물체에 대해서 이게 어떤 물건이다라고 인식을 못하는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죠. 지금 여기 이제 사각 표시에 위에 보면 이게 어떤 물체다라고 분류가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물체를 인지하고 정확하게 분류를 해내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물체가 분명히 있음에도 이 물체가 뭔지 감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물체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식의 어떤 정확도라든지 그런 부분들과 연관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SSD는 연산은 빠르지만 보면 Fast RCN에 비해서 Fast RCN은 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 모두 그 객체를 인식을 해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SSD에서는 이 객체를 검출조차 못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이것이 뭔지를 인식했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게
보면 이게 뭔가요? 예,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연인가요? 아니면 패러글라이딩인가요? 뭐, 그럴 수 있지.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해보죠. 패러글라이더라고 해보면, 이게 패러글라이더라고 해서 패러글라이더라고 정확하게 인식을 딱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답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지 간에, 여기 보시는 물체, 예, 이런 것들을 어쨌든 검출을 해냈다는 겁니다. 패스트 IC는. 근데 SSD 같은 경우는 이거를 검출을 못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알고리즘별로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논문에 실린 어떤 하나의 결과를 좀 인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보시면 이제 욜로 볼까요? 예, 욜로와 SSD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면을 인식하는,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하면 어떤, 연산에 대한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프리시전에 있어서는 상당히 패스트 RCNN이 더, 정확도가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SSD나 욜로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는 상당히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욜로 알고리즘을 개선해서 욜로 V2 같은 알고리즘은 연산 속도도 빠르면서 정확도도 향상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모든 알고리즘은 이렇게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딥러닝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룰 베이스드 리서치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기존에 활용하던 방법인데 보시는 것처럼 주행 과정 중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정교하게 규칙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일일이 모델링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 왜? 사실은 도로 표지판에 나무가 가린다? 아니면 뭐 어떤 응급 상황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인간이 모든 경우의 수를 일일이 모델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이 필요한데 그 딥러닝을 구현을 함에 있어서 그 알고리즘도 사실은 완벽한 알고리즘이 있다. 다 장단점이 있다. 연산 속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객체를 검출하더라도 그 검출된 객체를 에 대한 답을 찾는 거에 대한 정확도, 대응 능력에 대한 정확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만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4, 5단계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딥러닝에서 이제 한층 더 이제 강화된 건 강화학습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거죠.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떤 하나의 시행착오로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다음에는 더 잘해야겠구나라는 학습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오류를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보상이 기본이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시행착오에 대한 보상으로 피드백을 하는 거죠. 나무가 나오게 되면 그 나무의 표지판이 가렸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겠구나. 그런 거를 하나의 피드백을 받아서 고쳐 나가는 겁니다. 예, 이런 딥러닝이나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4, 5단계의 완전한 자율주행이 구현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실제로는 그게 알고리즘이 완벽하지 않음, 그리고 뭐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배우시게 되겠지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쨌든 학습을 해야 됩니다. 딥러닝. 왜? 특징을 스스로 추출을 해내려면 당연히 굉장히 많은 자료를 통해서 공통된 피처를 추출을 해야 가령 이거는 강아지다, 이거는 뭐 고양이다. 본인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이미지만 가지고서 사실은 딥러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도 필요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거죠. 완벽한 알고리즘도 또 더 개발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딥러닝을 통해서 4, 5단계의 자율주행을 구현해 나가야 할 어떤 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하면 어쨌든 자율주행 차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코드의 복잡도도 높고요. 또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사실은 완벽하게 구현을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딥러닝과 광학학습이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한 양의 데이터입니다.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업체들이 자율주행을 위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테스트를 위한 주행거리와 더 다양한 상황들,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세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또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컴퓨팅 플랫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